앞에서 봤던 행정의 즉 처분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적법 요건, 유효 요건. 자,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총론, 강론 중에서 총론입니다. 총론 중에서도 일반 행정작용법이죠.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도 분류기준, 수범자와 규율 대상으로 볼 때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법 유효할 때도 있지만 위법해도 취소 사유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행정행위 요건에는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적법 요건, 유효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효력 발생 요건과 유효 요건을 합해서 효력 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마다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른 거죠. 효력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자, 행정행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돼야 돼요. 이걸 내부적 성립이라고 부르죠.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어야 됩니다. 다만 내부적 결정만 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행정기관일 뿐 행정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봤지만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부적으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공무원 사회에 보면 징계위원회가 있죠. 징계위원회는 내부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징계 양정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징계 사유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하는 건 아니죠. 징계 양정을 정한 다음에 징계권자에게, 보통 인사권자가 이제 징계권자일 텐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주면 징계권자가 그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 내부 조직 중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맞지만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부적 의사결정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외부적 성립이라고 부르죠. 내부적 성립과 외부적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 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가 됩니다. 부존재는 무효사유하고의 차이는 뭐라고요? 얘는 처분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의사가, 여기서 말하는 행정의사는 행정의사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이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시점은 행정청의 공식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요, 유승준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승준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어요. 출입국 관리 시스템 내부 전산망에만 올라 있어서 입국 금지 대상자 결정 자체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분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본 겁니다. 유승준은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본인이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는 것을. 다음,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입니다. 우편 송달은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어, 보통 효력 발생 요건은 처분이 도달해야 돼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수령권자가 수령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 자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만 해서 우편함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자,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돼요. 안 날로부터 90일이 제소 기간이 되는 거죠. 교부송달은 보통 직접 찾아오는 거죠. 수령 확인서를 받아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부송달, 우편송달
교부 송달, 보통 이제 등기로 송달 많이 하죠. 판례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고지된다는 게 이제 통보가 돼야 되는 거죠. 처분서가. 상대방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일반 처분은요, 개별적 통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라면 상대방의 처분을 송달해 줘야 돼요. 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나중에 고시공고에 의해서 송달할 수도 있어요. 고지가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처분의 내용 또는 처분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법은요, 집단적인 성격과 그리고 정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은 거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형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돼서 고지가 돼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뭐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답안지에 써야 됩니다. 고시공고인데요. 자, 고시공고는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고시공고는 사례에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어요. 이런 고시공고는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일반 처분 같은 게 대표적이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고시공고 방법이 있고 예외적으로, 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도 고시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주소 불명. 주소를 알 수 없으면 특정인에게도 고시공고해요. 보통 고시공고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관부에 게재하는 거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고시공고는요. 고시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처분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서로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다 달라. 그럼 제소기간이 다 달라지겠죠. 행정법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척해요. 행정법 관계는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공고할 때는 각 개개인들이, 특정되지 않은 개개인들이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 다 중구난방이어서 제소기간이 다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 획일적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고시공고에 효력이 발생한 날, 그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봐서 90일 제소기간이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고시공고하면 봐야 되겠죠. 한 5일이면 보겠지 뭐. 그래서 5일 경과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행정 효율 촉진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이에요. 5일이 경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5일과 90일을 합하면 고시공고한 날로부터는 95일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효력 발생일 항상 5일 경과시는 아니고 고시공고 문서에서 효력 발생을 명시해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행정법을 제대로 안다면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는 게 좋겠죠. 그럼 효력 발생 고시공고하면서 이 고시의 효력 발생은 매질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있으면 그 날로부터 90일.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로 보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조수 불명으로 고시공고할 때는 일대는 원칙적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안날이 됩니다. 뭘 안날해요? 처분이 있으면 안날해요. 처분의 내용을 안날이 절대 아닙니다.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만 이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고시공고 행정절차법상 공고입니다. 자, 송달받은 자의 주소불명, 아까도 나왔죠?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송달받은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and입니다.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줘야 돼요. 인터넷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14조에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법에서 고시 또는 공고를 행정의 통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 공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절차법 14일은요. 이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따라서 이 14일은 대통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얘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얘가 나왔어요. 얘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고는 14일이지만 개별법이 있을 때는 개별법이 우선합니다. 개별법에서 고시공고하도록 돼 있다면 그때 그 개별법에 효력 발생일이 명시가 돼 있다면 그 개별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5일 경과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별법이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고시공고를 한다면 14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별법, 여기 토지보상법 이런 것처럼 도정법,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개별법의 고시공고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개별법에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그날부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일 경과십니다. 자, 이건 답안지에 단문으로도 써야 되겠고 단문 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례 대비로는 얘가 나온다. 다음 적법요건. 적법요건은 어디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취소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항고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본안 판단은 소송물을 판단하는 거죠.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죠. 따라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처분의 적법요건을 판단합니다. 적법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했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주체는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해져야 됩니다. 그런 처분 발령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개별법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법 11조라든가 각 처분 근거 규정에 보면 주체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러면 얘네들이 처분권자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는 처분권자가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처분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한 있는 자에서 행해져야 되고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하면 이거는 당연무효로 봐요. 취소 사유도 아니고 그냥 무효예요. 이걸 무권한 자의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절차.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별법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법이 우선합니다.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 형식. 처분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돼요. 이건 행정절차법 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유승준 사건이 참 많은 판례를 양산했네요. 나중에 보면 주 시카고 총영사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죠. 사증 발급을 신청했어요. 유승준이. 근데 사증 발급이 거부가 되는데 문서로 처분이 나가지 않고 주 시카고 총영사가 유승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구두 통보했어요. 행정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이거 문제죠. 지금도 보면
예전에 입법 외무고시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지면서 외시에 해당되는 게 국립외교원 시험인데요. 행정법이 없어. 행정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발령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처분인지도 몰라. 처분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전화로 통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보니까 문서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24조 1항 단서에 예외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이건 무효로 봐버려요. 무효야.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왜? 처분을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문서로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명백하잖아. 명백한 하자니까 무효로 가는 거예요. 다만 행정절차법 24조 1항 단서에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서 구두죠. 기타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두로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24조에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내용. 행정에도 법률행위죠.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적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상대방이 인식할 정도로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성, 구체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법 요건으로서 법칙적인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근거, 법률 우회 원칙에 따라서 성문법 위반이나 또는 불문법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유효요건. 유효요건도 어떻게 보면 효력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유효요건이란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즉 무효사유가 아닌 경우예요. 이게 이제 취소사유죠.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닌 경우가 취소사유입니다. 그럼 위법한데 무효사유가 아니려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되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을 것을 유효요건으로 합니다. 여기는 중대하고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예요. 둘 중에 하나만 깨지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을 때요. 절차상 하자는 대부분은 중대하지 않아서 보통은 취소 사유죠. 그렇지만 절차도요, 중대한 절차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무효가 되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취소 사유죠. 그리고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말은 취소 사유라는 경우죠. 취소 사유. 권한 있는 기간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이 있다. 바로 이 공정력 때문에 위법하나 유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이 행정의 공정력이라는 효력이죠. 효력 때문에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통용되는 취소사유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력은 뭐에만 인정된다? 행정행위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만 위법하나 유효한 뭐가 있을 수 있다?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행정작용 중에서는 행정행위, 즉 처분만 취소사유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입법이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위법하면 그냥 무효예요. 사실행위가 위법하다면 그냥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분만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통용되는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은 공정력이 나왔네요. 공정력이 왜 나왔나 볼까요? 자, 우리는 총론에서 일반행정작용법, 그 중에서 행정행위를 배우고 있어요. 행정행위의 의, 개념을 처음 배웠고요. 종류, 이 개념에서 배웠던 게 뭐였죠?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의 관계였죠. 얘는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은 쟁송법상 처분의 관계에서 1원설, 2원설, 즉 실체법상 개념설, 실체법상 개념설 이런 걸 배웠어요. 행정행위 종류에서는 수익적 처분,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그러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일반 처분, 즉 일반 행정행위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의 성질을 배웠어요. 행정행위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배웠습니다. 실익은 어디에 있다?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에 있다. 이걸 배웠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행정의 구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배웠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뭐 배웠어요?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배웠고, 명령적 행위에서는 하명,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 나머지는 면제였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를 배웠죠. 허가, 특허의 중간 영역에 예외적 승인, 다른 말로 예외적 허가를 배웠어요. 준법률 행위적 행위에서는 공통수학, 그 중에서도 공징의 처분성을 배웠죠. 이런 분류 기준이 끝나고,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의 종된 규율로서 부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부관 중에서 부담은 그 자체가 처분의 성격이 있었죠. 하명 처분, 즉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명이었죠. 이렇게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 부담도 있었어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지금 다음에 배운 게 행정행위 성립요건, 그 다음에 효력요건, 효력요건으로서는 효력 발생요건 도달, 그 다음에 유효요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법요건을 배웠습니다. 효력 발생요건에서는 도달, 즉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저는 그냥 줄여 쓸게요. 발효요건과 그 다음에 유법하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서 유효한 유효요건을 배웠어요. 자,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 결국은 처분이 성립했고, 그리고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고, 적법 요건을 갖췄든지 또는 위법하나 유효요건을 갖춰서 행정행위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지금부터는 행정행위 효력을 배웁니다. 행정행위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일정한 강제력, 제재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얘하고 얘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개념.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라는 거. 이거는 아주 어렵고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의 성결 문제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경감 승진 시험이니까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를 자세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소리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국가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 실무상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사법원과 성결 문제도 경찰 조직과도 면밀히 연결은 돼 있어요. 둘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얘는 개념만 알면 되겠어요. 위치부터 찾아주면 불가쟁력은 불가하다. 쟁송을 불가하게 만드는 효력이에요. 력자는 효력이란 말이죠. 얘는 쟁송 기간이 지났을 때, 경과했을 때, 경과를 도과라고 부르죠. 쟁송 기간이 도과됐을 때, 사례에선 대부분은 심판보다는 소송이 나오니까 제소 기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하는 효력이 불가쟁력입니다. 불가변력은요, 특수한 효력이에요. 얘는 불가하다. 뭐가?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누가?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변경하지 못하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취소, 철회, 변경을 못하게 만드는 효력입니다. 왜요?
공신력 있는 처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령한 처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구속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과, 즉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은요, 특히 하명 처분은 의무를, 공권적 자격으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걸 강제해낼 수 있는 효력과, 그리고 의무 위반에 관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먼저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공정력부터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